7월 2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관련한 이슈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9일 국회 이른바 온라인 사무장 금지법이라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법안 제안 이유와 취지, 주요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일 한국노총 변호사 출신 김형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법안인 변호사나 법무법인, 법무조합 등의 변호사 업무와 관련한 광고는 규제 조항이 있는데 변호사 아닌 자의 광고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인 변호사 아닌 자에 의해 변호사 업무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가 양산되고 법률 서비스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사람의 변호사 업무 수행을 이른바 불법 사무장 영업으로 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업무 광고를 아무 규제나 어떤 제약도 없이 할 수 있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김형동 의원의 지적입니다. 광고의 영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개의 영역일 수도 있고 운영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좀 비근한 표현이지만은 사무장 흔히 말하는 사무장 사무실 뭐 이런 정도 느낌 많이 들어요. 애초 도입 취지와 의도를 떠나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이른바 온라인 사무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이미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김형동 의원의 문제의식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인 변호사법 제23조 광고 조항에 사망을 신설해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광고는 변호사나 법무법인 구성원의 학력과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금지 대상 매체도 신문과 잡지, 방송, 컴퓨터 통신 등 온 오프라인 매체를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변호사 아닌 자가 학력이나 경력, 무슨 전문 등의 문구를 앞세워 변호사나 변호사 업무를 광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서 지하철 역사 등을 통해 현재 하고 있는 광고들이 사실상 모두 금지가 됩니다. 룰이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 플랫폼이 그런 역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 틀에서 본다 그러면은 비변호사의 변호사업 내지 소개업을 광고하는 이거는 금지해야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있는 거고 이것이 법안인 변호사 아닌 자가 제23조 사망을 위반해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통한 광고 자체가 불법이 되는 만큼 현재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줄탈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 김형동 의원은 법안이 발의된 만큼 변호사의 소임과 사회적 역할을 감안해 정부도 신중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 광고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을 만나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배경,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근본적 문제와 해결 과제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형동 의원은 최근 변호사 소개 플랫폼 급성장의 주요 배경과 원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법률 플랫폼 급성장의 주요 원인은 변호사 수 급증에 있다고 말합니다. 플랫폼에 가입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변호사 시장이 그만큼 어렵다, 위축돼 있다. 또는 본인들을 광고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경쟁은 치열하고 광고 효과는 거둬야 하고 이윤을 존재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 속성상 자연스레 이른바 온라인 사무장 영업 형태를 띄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와 갈등이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법조계 단체와 로토과의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누적되어 왔던 것이 변호사 시장의 문제 또는
변호사가 실제 어떤 직역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 로톡이라는 플랫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플랫폼이 그렇듯 법률 플랫폼도 종국엔 플랫폼에 들어온 주체들을 묶어두고 지배하려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갑을과 주종 관계, 이른바 플랫폼 독점 문제입니다. 최근에 4, 5년 동안 흘러오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보여주는 양상은 처음에는 이용자가 플랫폼하고의 상하 주종 관계가 내가 갑이면 흔히 말해서 플랫폼은 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역전이 돼서 플랫폼이 갑이고 이용자가 연결되는 회원들이 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주종이 바뀌었죠. 결국 지금 당장 광고가 되는 것 같고 홍보 효과가 나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우려입니다. 매력적인 어떤 또 하나의 광고 수단으로 보이지만은 모든 변호사님들이 여기 들어가 계셨을 때는 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종국적으로는 그 플랫폼이 하나의 줄을 차지하고 갑을 차지하고 변호사 시장을 변호사의 직역을 시장 논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김형동 의원이 제시하는 대안은 공공법률 플랫폼 도입과 변호사 직역 확대입니다. 굳이 사사로운 플랫폼에 기대고 의존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게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로톡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변협이나 변협과 같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자기를 알릴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변호사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을, 파일을 키워주는 역할을 김 의원은 이 과정에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다른 모든 업종이나 직역도 그렇겠지만 변호사 직역은 특히 시장 논리에만 맡겨놓을 경우 궁극적으로는 그 피해가 법률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도 의견을 내고 검토를 하실 것 같은데 신중하게 변호사 시장과 좀 전에 말씀드린 변호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원래 소임에 대한 변호사 소개 플랫폼 온라인 사무장 문제 해소,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라는 씨를 뿌렸으니 정성껏 갖고 반드시 유종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로 김형동 의원은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요. 아마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법사에서 다 놓고 상임위 똑같네요. 통과되면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아마 제일 궁금하신 것이 언제쯤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인데요. 원래 정기 국회 안에서 최대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로스쿨 출신으로는 처음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취임한 김정욱 서울변회장이 오늘 상반기 결산 기자 간담회를 열고 법조 플랫폼 문제 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관련해서 8월 4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변호사 가입과 참여를 금지하는 새 변호사 광고 규정이 시행되는데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간담회 현장에 박아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다음 달 4일부터 플랫폼의 변호사 가입과 참여를 금지하는 새 변호사 광고 규정이 시행되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8월 4일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변경된 광고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로서도 원칙대로 이제 예비조사위원회와 필요하다면 분쟁조정이나 조사위원회, 이거는 아마 분쟁조정이 대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조사위를 거쳐서 원칙대로 이제 변형. 관련해서 현재 서울변엔 로톡 가입 변호사 500여 명의 허위 광고 등에 대해 조사에 징계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돼 있습니다. 단일 사안에 대해 변호사 수백 명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된 건 초유의 일입니다.
지금 이미 저희 회에 500명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500명에 대해서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라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욱 회장은 다만 새 광고 규정이 시행되고 관련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 플랫폼 탈퇴 여부 등을 감안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아마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중간에 그 탈퇴하고 그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는 아마 좀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급작스럽게 특정 플랫폼 이용을 중단할 경우 혼선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이미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줬다며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로톡의 서비스 공백이라는 게 과연 클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여기서 아마 로톡의 실회원이 몇 명인지 아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김정욱 서울 변회장은 그러면서 온라인 사무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로톡의 변호사 시장 잠식과 변호사들의 플랫폼 종속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법조시장 특유의 어떤 그 공정성, 그다음 공익성이나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게 사건이 정당하게 진행이 돼야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 수익률을 높이고 오히려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는 브로커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인 동시에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민영 플랫폼을 대체할 공공 플랫폼 설립과 보급에 대해선 정보 제공 측면에서 필요한 면이 있다고 도입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문제 시정을 일대 과제로 거듭 강조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의 서울변의 집행부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공수처 포토라인 1호 피의자가 된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교사 복직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채용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때 해고되었던 노동자들이나 해직 교사들, 해직 공무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미래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부가 급증하는 아동, 청소년, 여성 겨냥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인권 관점에서 성범죄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종료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확대 재개편해 이번 TF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TF 팀장은 법무부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맡았고 실무진은 검찰과 교정, 출입국 등 법무부 내 여러 직렬로 구성했습니다. 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서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명의 신탁과 민형사 책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사안을 조금 각색을 해보면요. 네. 이제 김모 씨는 자기가 소유했던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인이었던 이모 씨한테 부탁을 네. 했고 네. 이 씨의 협조로 이 씨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네. 근데 이 씨가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김 씨의 허락 없이 배우자 명의로 등기돼 있던 이 네. 부동산을 매도를 해서 네. 사업 자금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 씨가 이 씨 네. 부부를 횡령죄로 고소를 하고 네. 민사적으로도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네. 이거 뭐 명의 신탁이 잘못이라고 해도 이건 뭐 누가 봐도 남의 재산을 횡령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 모양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2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네. 판결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네.
종래에는 이제 배신을 한 명의 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었는데 네. 올해 2월 우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종래 네. 판결을 변경을 해서 네. 횡령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제 횡령죄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네. 아니면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 네. 이게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그 타인의 부동산 등기 명의자로 돼 있는 그 사람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느냐 네.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됐던 것인데요. 네. 우리 대법원은 이제 명의 신탁자랑 수탁자의 관계가 법을 어기면서 형성된 관계이기 때문에 네.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신임에 의한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네. 이렇게 봤고 결국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뭐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민사적으로도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이 오늘 소개해드릴 판결의 네. 핵심 내용인데요.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네.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이제 이것은 명의 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해서 네. 형사상 횡령죄 성립 여부랑 상관없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따라서 명의 수탁자는 명의 신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제도라는 것은 결국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부담을 이제 그 지도 원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민법상 이제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잘 사는 법 명의 신탁에 대한 오늘 내용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최근에 집값이 폭등을 네. 하면서 네. 이제 부동산 세금 폭탄 맞느니 차라리 명의 신탁을 선택하겠다. 음. 이제 이런 언론 보도들이 이제 경제지를 중심으로 자주 네.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오늘 살펴본 것처럼 사실 이제 명의 신탁을 해뒀다가 명의 수탁자가 이제 임의대로 이게 네.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 네. 예전에는 횡령죄로 고소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음. 대법원 판결이 변경이 되어서 네. 형사처벌은 좀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네. 물론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명의 신탁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네. 자칫 잘못하시면 큰 손실을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소탐 대실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명의 신탁하면 안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월 2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